아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 이슈터치 아나운서 조서연입니다. 천만 서울 시민이 주목하는 이슈를 보다 알기 쉽게 풀어보고 전문가와 함께 깊이 들여다보는 시사진단 이슈터치. 오늘도 가장 뜨거운 주제를 선정해 왔습니다. 시사진단 이슈터치 37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입니다. 지난 10월 11일 치러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기초단체장 선거임에도 내년 4월 치러질 총선 전 수도권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로 큰 관심이 쏟아진 선거였습니다.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전체 투표수의 56.52%인 13만 7,065표를 얻으며 강서구청장에 당선됐는데요.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와는 17.15%포인트라는 큰 격차였습니다. 오늘은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 분석과 또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두 분께서는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먼저 이종훈 평론가님. 네, 강서 국민들이 우리 국민들을 대신해서 국민의 힘을 제대로 보여줬다. 오, 네. 저는 그렇게 규정을 좀 내리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아마 강서 국민들도 이번에 투표하면서 뭐 지역 이슈 때문에 투표했다라기보다는 아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투표한다 이런 심정으로 예. 투표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이제 이번 보궐선거가 지역 단위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김태우 후보를 좀 출마를 강행시키면서 판 자체가 굉장히 커져버린 거고, 네. 그게 전국 단위 성격의 선거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강서 국민들도 지역 이슈 중심보다는 역시 전국적 이런 전국 현황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좀 했고, 윤석열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약간 중간 평가의 성격을 굉장히 강하게 띈 그런 선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역보다는 좀 정치적인 의미가 강했던 선거였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김준일 에디터께서는 지난번에 또 개표 방송 나와주셔서 또 민주당의 승리를 예측을 좀 하셨잖아요. 네. 이번 선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뭐 저도 비슷하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강서 구민이 이제 정권 심판을 선택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뭐 설명을 하겠지만은 정권 심판론이 상당히 이제 비등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개표하는 자리에서 보통은 당 지도부가 쫙 자리에 같이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도 안 왔습니다. 아무도 안 왔다라는 건데, 제가 이제 들은 바로는 여의도 연구원에서도 이제 여론조사를 돌려봤는데 거의 이 17.15%와 거의 비슷한 수치에 네. 패배를 하는 거를 보고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당 지도부가 이미. 네. 그러니까 이미 여기에서 가봤자 별일이 별로 좋은 일이 없겠다라고 해서 다 이제 빠졌다라는 후문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국민의힘의 선거 전략이 굉장히 무대책,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무전략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또 노출된 거 아니냐, 좀 취약점이 노출됐다 이런 것도 좀 확인할 수 있었던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어느 정도 좀 뭐 반전 없는 그런 선거였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보궐선거 결과에서 이제 진교훈 강서구청장이 선거에서 아주 큰 득표차로 당선이 됐습니다. 어떤 민심이 작용했다고 봐야 될까요? 이종훈 평론가님? 네,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번에 민주당이 썩 잘한 것도 아니에요. 네. 따지고 보면. 그리고 뭐 진교훈 후보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이 지역 유권자들이 잘 아는 그런 인물, 지역 일꾼 뭐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뭐 김태우 후보를 이제 윤석열 대통령 또 국민의힘 쪽에서 미니까 사실은 이제 전략 공천한 거 아니에요? 전략 공천을 이제 하는데 기본 이제 전략의 관점은 뭐였냐면 검경 구도로, 대결 구도로 끌고 가겠다. 예. 해서 이제 경찰 출신을 이제 선발을 해서 이제 이쪽에 투입을 한 이제 그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지역 공약도 뭐 내놓긴 했던데 지역 현안을 잘 알고 있다거나 이제 그러지는 못할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 점에서 좀 흡족하지 못한 부분이 이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강서 구민들은 어떻게 보면
국가대표로 나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국민을 대표해서. 그런 심정으로 이제 이번에 투표를 하신 거기 때문에 그 후보의 개인적인 어떤 자질보다는 네. 역시 이제 전체 그 전국 이 관점에서 접근을 하셨다. 그래서 사실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이번 당선되신 이제 새 구청장님께서 굉장히 더 잘하셔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럼 이번에는 김준일 에디터님, 지난번에 사실 김태우 후보가 바로 직전 선거에서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나 큰 차이로 민주당이 압승을 한 이유는 어떻게 분석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정권 심판론이 작동을 한 거는 맞는데 네. 이 정권 심판론이 작동하게 된 그 과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 사실 최근에 이제 이 큰 정치 이슈라고 하면은 이제 장관 후보자 임명, 뭐 청문회 과정 뭐 등등등이 있었고, 그리고 이를테면 뭐 해병대 최상병 뭐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해병대 수사단장 뭐 박정훈 대령을 뭐 기소를 한 해 만에 뭐 그리고 홍범도 장군 흉상을 이전한 해 만에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유리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집권 여당에 유리한 게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전체적으로 여론을 보면은 다 부정 평가가 굉장히 높았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상황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을 때 열렸다라는 거 하나가 있고, 그러면 그거를 관리를 할 수 있었던 능력이 있었느냐라고 봤을 때 굉장히 돌발적으로 이제 벌어졌던 것이 김행 후보자의 뭐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자리 이탈, 뭐 네. 그거를 이제 뭐 주랭랑, 김행랑 뭐 이렇게 좀 희화화되는 측면까지 예. 있었는데, 이게 사전투표 전날에 딱 이게 발생을 하면서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대인 22.64%를 찍고, 그리고 제가 약간 이제 그 투표 당일날 조금 놀랐던 거는 8시까지 투표가 이어졌잖아요. 이제 그날 당일날이요. 네. 본 투표. 근데 이제 6시부터 8시까지 투표를 하겠다고 강서구민들이 쫙 줄을 서가지고 예. 투표소에 있었던 모습. 아, 이거는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한테 끝났구나. 정권 심판. 나는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는 와가지고 투표를 하겠다라는 의지 같은 게 이제 보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관리를 못한 측면들, 이 부분은 안 좋은 구도였지만은 관리조차 못해가지고 더 크게 벌어졌다. 이렇게 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더불어서 국민의힘의 선거 패배 원인까지 좀 짚어주셨습니다. 이종훈 평론가께서도 같은 생각이실까요? 윤석열 이제 정권 들어서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국민들이 계속 이제 분노가 쌓였던 거예요. 네. 저는 그게 굉장히 밑바탕에 깔려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네. 뭐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뭐 30%에서 35%, 뭐 그 내외에서 계속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예. 거죠. 임기 초반에는 그래도 뭐 50% 전후로 이렇게 나오기도 했었는데 한번 뚝 떨어지고 난 이후에는 계속 그 상태를 예. 유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 이제 뭐 정부 여당에서 호재라고 평가하는 뭐 외교 관련한 그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는 계속 유지됐다라는 네. 건 뭐냐면 정부 여당의 평가와 달리 국민들은 계속 분노가 좀 쌓이고 있었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뭐 이 공천 과정도 그랬고 이번 같은 경우에 국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좀 부도덕한 공천을 했다라고 아마 느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제 이번 보궐선거가 열리게 된 이제 원인 제공을 한 이제 정당인데 그런데 이렇게 공천을 강행해 이것도 이제 불쾌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즈음에 터진 여러 가지 이제 악재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게 있었고, 사실은 이제 김행 전 장관 후보자가 보인 그런 행동에서 국민들이 이 정권의 오만함 같은 거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사소한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사건 하나가 안 그래도 분노가 막 쌓여 있던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불에다가 그냥 기름을 끼얹은 예. 격이 돼버렸던 게 아닌가. 그래서 사전 투표율도 굉장히 높았고 이제 강서구민들도 좀 의무감을 좀 상당히 느끼면서 국민을 대표해서 우리가 뭔가를 이번에 보여줘야 된다. 이런 인식으로까지 발전해 나갔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어떤 국민의힘 그리고 또 정권에 대한 국민의 어떤 비호감도 이런 부분이 참 문제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정권 심판론이라는 어떤 키워드 자체가 이번 선거에서의 민주당이 굉장히 좀 내세우고 강조했던 이야기잖아요. 국민의힘에서 이걸 좀 더 좋게 대처할 수 있었다면 어떤 방법들이 있었을까요? 가장 좋은 거는 후보를 안 내는 겁니다. 왜 안 네. 냈어야 되냐면은
예를 들면은 민주당이 이제 박원순 시장의 이제 유고로 인해서 이제 후보를 그러니까 이제 선거가 보궐선거가 치러졌는데 그때 국민의힘이 막 맹비난을 했거든요. 예. 왜 후보를 내느냐라고 네. 했었는데 본인들이 그 상황이 되니까 내니까 이제 면목이 없는 거 하나고 후보를 냈더라면 김태우 후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냈었어야 되는 거고 예. 거기에다 명분이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설득이 안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게 총체적으로 보면은 아까 전에 제가 전략이 없었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이게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방식을 여기에 이제 동원을 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지금 지도부가 국민의힘 지도부가 영남 중심으로 있다 보니까 새 동원 뭐 이렇게 세력 동원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예를 들면은 강서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예를 들면 강원도에 있는 뭐 무슨 당협위원장이 갑자기 여기로 옵니다. 예. 그리고 빨간 옷을 입고 막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막 뭐 구호를 외칩니다. 그리고 그걸 인증샷을 찍어요. 그리고 당원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왜냐하면은 지도부가 그거 다 하라고 시켰거든요. 총동원령을 내리니까 오히려 막 그렇게 좀 겸손해야 되고 반성해야 되고 그러는 네. 정당이 막 그렇게 막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더 사람들한테 비호감을 했다, 올렸다 이런 분석까지 있어서 총체적으로 이제 전략이 좀 부재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더 큰 격차가 벌어지게 만들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편으로는 또 강서구였기 때문에 민주당이 승리를 한 거다. 또 다른 구였으면 뭐 상황이 좀 달라졌을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니까 본래 뭐 강서구는 이제 그 야당 텃밭 아니냐. 뭐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죠. 지금 뭐 현역 의원들 이적 다 이제 민주당 그렇습니다. 출신 아닙니까? 예. 이제 뭐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러면 그랬다면 왜 지난번에는 그러면 김태우 후보가 당선이 됐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꼭 이거를 이제 뭐 이 텃밭 탓을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네. 하는 거고 이 지역에서도 충분히 그 대통령이 잘하고 국민의힘이 잘하고 또 후보자가 좀 역량이 뛰어나다라고 한다면 당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이 수도권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그 표심은 중도층의 표심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표 최종적으로 얻은 그 비율을 이제 보시면 예. 아시겠지만 국민의힘 후보도 뭐 적지 않은 표를 획득을 맞습니다. 했어요. 예. 그러니까 한 40% 정도 획득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면 이제 뭐 핵심 지지층에서 플러스 약간 더 뭐 사실은 얻은 거예요. 자, 그런데 중도층 한 30% 우리가 대략 보는데 이 분들의 대부분이 이제 민주당 쪽을 지지를 한 것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중도층을 이제 어떻게 잡을 것이냐에 이제 여부에 좀 더 집중을 좀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이제 국민의힘은 그 포인트에 실패한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중도층이 뭐 아시다시피 이제 지난 대선 과정에서는 그래도 살짝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를 했던 바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떨어져 나왔다. 거기 더 나아가서 민주당 지지세로 그냥 아예 이분들이 손을 들어줬다. 이런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좀 뼈아픈 패배이기도 했는데요. 자, 이번 선거는 특히나 또 수도권의 민심을 엿볼 수 있는 내년 총선의 전초전이다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 선거 이후에 이 패배의 책임을 지고 쇄신을 위해서 국민의힘의 임명직 당직자가 전원 사퇴하는 등의 적지 않은 여파도 있었는데요. 이번 보궐선거 결과가 내년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영향일지 이번에는 이종훈 평론가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뭐 지난 이제 그 1년 전에 치러졌던 지방선거하고 이번 보궐선거 결과가 완전히 180도 다른 거와 마찬가지로 또 이제 몇 개월 사이 또 이제 각 당이 서로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이건 충분히 바뀔 수도 있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런데 국민의힘이 지금 보궐선거 이후에 보이고 있는 현재까지 보이고 있는 일련의 그 선택들로 보면 이거 좀 어렵겠는데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네. 내부에서도 뭐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만 이제 좀 더 중요한 것은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 아니겠어요? 전문가들도 국민의힘이 이런 정도로 이렇게 처방을 땜빵 처방하고 가면 이거 총선 보나마나다 이런 지금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제 그 비호감이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게 이번 그 당적 인선 과정에서도 그대로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줬다는 거죠. 이제 그런 점들이 이제 향후에
국민의힘으로서는 좀 네.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가 곧 내년 총선 결과와 같을 것이다. 이런 전망에 대해서 김준일 에디터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선거는 각 당의 정당의 이제 주장들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프레임하고 프레임이 부딪히는 겁니다. 예를 네. 들면은 이번에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정권 심판론을 이제 민주당에서 내세웠고 국민의힘에서는 처음에는 조국 심판론을 내세웠어요. 제가 그래서 좀 뜬금없다 갑자기. 왜냐면 뭐 본인이 이제 김태호 구청장이 전 구청장이 후보가 이제 조국에 대한 뭐 이제 공익제 보자 뭐 이런 예. 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안 먹히는 거를 아니까 갑자기 이제 지역 개발론 얘기 나오고 뭐 빌라를 아파트로 막 이제 막 오락가락한 측면이 있는데 여기에서 완패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에 먹혔잖아요. 그러면은 이 정권 심판론을 완화하거나 아니면 이 프레임 자체를 다른 걸로 바꾸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카드를 내밀 때예요 예.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민주당이 이제 상수가 됐고 이 상황에서는 변수를 만들어내야 되는 건 국민의힘이 됐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아까 전에도 이종훈 평론가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김기현 대표 체제가 지금 유지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직이 개편이 됐는데 사실은 이게 친윤 그러니까 저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찐윤에서 친윤으로 이제 바뀌었다. 그 전에는 진짜 찐했다라고 한다면은 약간 옅어진 예. 정도. 근데 이게 그러면 전체적으로 당에서 이제 대통령에게 뭐 쓴소리, 대통령에 대한 어떤 심판이었다라고 보는 시각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굉장히 인품적으로도 훌륭하신 분이지만은 지금 상황에는 맞지 않는다라는 평가가 보수 정당에서도 나오고 있고 보수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변수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가 이제 관건이고. 그래서 뭐 김기현 대표 체제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인지 지금은 일단은 재신임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정말로 급해지면은 당에서 아마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거든요 지금.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제 간판으로 나오고 어떤 프레임을 제시하느냐, 요게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프레임을 바꾸는 카드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어떤 뭐 대표를 포함해서 총선 전에 전체 물갈이가 필요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뭐 비대위 같은 또 새로운 카드가 필요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제가 그거를 의견을 낸다기보다는 지금 상황의 김기현 대표 체제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저도 국민의힘 뭐 예를 들면 수도권 당협위원장들 뭐 예. 이런저런 분들 만나보면은 이대로는 그냥 뭐 공천이 문제가 아니라 뭐 공천도 이제 받느냐 안 받느냐 하지만 공천 100% 준다고 해도 사실 나가나 마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까지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대통령실의 어떤 당 장악력에 조금 말을 못하는 의원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또 영남 분들이거든요 주로. 그러니까 왜냐면 국민의힘이 지금 지난번 2020년 총선에서 대부분 영남에서 다 당선이 되고 수도권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상으로도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강한 파열음이 아마 조만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렇게 좀 반전을 꾀할 테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번 보궐선거의 분위기를 어떻게든 좀 지켜나갈 것이고 좀 양당의 분위기가 상당히 좀 다를 텐데 자 내년 총선에서의 각 당에서는 좀 어떤 전략을 내세울까요? 평론가님. 수도권하고 또 이 이른바 중원이라고 하는 충청권하고 또 이 투표 추세가 좀 비슷해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중도층을 누가 더 많이 확보하느냐, 중도층. 그 표를 얼마나 더 확보하느냐의 이제 핵심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됩니다. 근데 중도층은 사실은 너무 양극단을 굉장히 싫어하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극우지향적으로 가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지만 민주당이 너무 이렇게 극진보로 가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죠. 그리고 또 특히나 이제 약간 좀 극렬 세력이라 그래야 되죠. 이쪽에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 팬덤이 굉장히 강하게 형성이 돼서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그 팬덤 갖고 지금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개딸 논란도 계속 있어 왔고 그런 부분들을 민주당도 사실은 앞으로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국 중도층을 잡기 위해서는 민생을 이제 우선 챙기는 그런 쪽으로 이제 공약 개발을 좀 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거를 보면 이 투표일이 다가오면 양당 모두 중도층을 겨냥해서 막 공약을 쏟아내요. 근데 이게 거의 투척성이에요. 그냥 던지기식이에요. 일단 표 확보하고 보자 이런 식으로 던지고 선거 끝나고 나면 또 내몰라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진정성 부분도 이번에는 유권자들이 굉장히 면밀하게 들여다볼 거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는 그런 중도 지향의 민생 대안들 그런 것들을 많이 내놓는 것이 일단 민주당에게도 가장 이제 급선무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요. 내년 4월 총선의 관전 포인트를 두 분께 듣겠습니다. 먼저 이종훈 평론가님. 네, 최대 관전 포인트는 이제 국민의힘이 제1당이 될 수 있느냐. 예. 특히 이제 과반 의석 이상을 확보할 수 확보를 있느냐. 해서 예. 여소야대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뭐 제3신당들이 좀 꿈틀대고 있는데 그들이 과연 중간지대에서 이제 과거에 뭐 국민의당 정도의 그런 정도의 세를 이제 확보해 나갈 수 있을런지가 이제 되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으로 또 꼽는다면 이제 정의당을 비롯한 그 소수 정당들이 또 어느 정도 예.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지난 총선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비례위성 정당이 과연 출연할 것이냐. 이런 것 등이 이제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준일 에디터께서는 내년 총선의 관전 포인트 어떤 걸로 보세요? 네, 이종훈 평론가님이 다 말씀하셔서 제가 할 얘기가 없는데 저는 이제 가장 첫 번째로 요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방금 그 선거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잖아요. 요거를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병립형으로 옛날 방식으로 그러니까 2020년 이전 방식으로 이제 바꾸자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금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만약에 유지가 되면은 그러면은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비례 정당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비례 위성 정당을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민주당이 특히 만들 것이냐 안 만들 것이냐, 국민의힘은 아마 무조건 만들려고 할 테고요. 민주당은 이제 당내에서 반대가 굉장히 심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많은 정당들이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3지대의 가능성이 열려요. 그러면은 뭐 올해, 그러니까 내년 1월을 좀 주목해 봐야 되는데 내년 1월에 아마 뭐 다 같이 움직일 겁니다. 이게 연쇄작용이라서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가 이렇게 탈당을 해서 신당을 만들 것이냐 그리고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유승민 의원이랑 전 의원이랑 같이 손을 잡고 이게 좀 확장된 제3지대가 만들어질 것이냐 거기에 더해서 기존에 있었던 뭐 양양자나 금태섭 이런 데들이 다 합류해서 소위 말해서 제3지대 빅텐트를 만들 수 있는 것이냐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좀 경우의 수가 많은데 그 정도까지 가면은 상당히 좀 파괴력이 있을 것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된다라는 가정하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국민의힘은 사실은 이제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2012년 박근혜 비대위가 이런 식으로 2011년 말에 보궐선거에서 대패를 한 다음에 152석을 가져가서 대성공을 거둔 바가 있거든요. 그때 본인들의 약점을 다 보완을 했어요. 그러니까 152석을 가져갈 수 있었던 건 새누리당 당명 바꾸고 당 색깔도 바꾸고 무엇보다도 그때 비호감도가 높았으니까 때문에 경제민주화 해가지고 김종인 전 수석 영입하고 이준석 대표 젊은 층을 대변해서 영입하고 이런 식으로 본인들의 약점을 보완하는 식으로 이제 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거든요. 네. 그거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느냐, 대통령이 그거를 용인해 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와 또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또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진교훈 강서구청장이 이끌어 나갈 새로운 강서구의 모습을 기대하며 내년 4월 치러질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민심을 읽을 수 있었던 이번 보궐선거가 각 당의 좋은 교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사진단 이슈터치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